금속이 찢어지는 날카로운 비명과 무수한 유리 파편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리는 소리. 그것이 내가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하기 전 감각이 포착한 마지막 신호였다. 그 순간 나는 공기 중에 진동하는 휘발유와 매캐한 타는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다. 다시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눈이 시리도록 새하얀 공간이었다. 새하얀 천장, 새하얀 시트, 그리고 공기 중에 맴도는 지워지지 않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모든 것이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소리 없이 말해주고 있었다. 침대 옆 생명유지 장치는 규칙적이고 차가운 삐 소리를 냈다. 마치 정교한 메트로놈처럼 나의 남은 생명을 향해 카운트다운을 하는 듯했다. 손가락 하나라도, 아주 미세한 경련이라도 일으켜보려 애썼지만 몸은 마치 수은을 가득 채운 듯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무거웠다.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고 아무리 의지로 명령을 내려도 아주 희미한 신락 같은 틈밖에 열 수 없었다. 바깥의 빛은 그 틈을 통해 흐릿한 빗무리로 변해 내 망막에 맺혔다. 한서윤 씨는 두부에 광범위한 혈종이 있습니다. 뇌관과 운동신경 중추를 심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낯설지만 깊은 피로감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렸다. 내 주치의의 목소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생체 신호는 일단 안정적이지만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따뜻하고 마른 커다란 손 하나가 내 손등을 감싸는 것이 느껴졌다. 이 손의 감촉은 내가 세상 누구보다 잘 아는 나와 결혼 5년 차인 남편 박지훈의 것이었다. 뒤이어 그의 매력적인 중저음이 들려왔다. 하지만 지금은 애써 억누른 울음과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돈이 얼마가 들든 어떤 최신 기술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서윤이를 깨어날 수만 있게 해준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절절했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부수는 듯한 절망감이 어려 있었다. 옆에서 기록하던 간호사조차 안타까움에 나직이 한숨을 내쉴 정도였다. 하지만 이 무거운 육신이라는 감옥에 단단히 갇힌 내 영혼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날카로운 한기를 느꼈다. 나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내 손을 잡은 그의 넓은 손바닥은 따뜻하고 건조할 뿐 극도의 슬픔이나 긴장 상태에서 응당 흘러야 할 땀 한 방울 없이 보송보송했다. 그의 슬픔은 오직 그의 목소리와 표정에만 머물러 있을 뿐 그의 마음에는 닿지 않았다. 내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교통사고가 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일주일 전 그는 거의 반강제로 나를 위해 보장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상해보험에 가입시켰다. 수익자란에는 선명하게 그의 이름 박지훈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저 그가 너무 걱정이 많다고 놀렸지만 그는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보장 하나를 더하는 것뿐이야, 서윤아. 하루 전 나는 내 작업실에서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길 위에서 브레이크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막연히 받았다. 밟는 감각이 지나치게 물렁하고 힘이 없었다. 밤에 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그는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해. 온종일 정밀 기계만 다루다 보니 자동차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할 보석처럼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그는 다정하게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차를 공식 서비스 센터에 맡겨 전체 점검을 받게 하겠다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내가 혼자 차를 몰고 회사로 가던 길에 눈을 감고도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익숙했던 강변북로 위에서 브레이크는 완전히 말을 듣지 않았다. 내 의식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상할 정도로 맑고 예리했다. 단지 내 몸이, 내 목소리가, 나의 모든 외적인 표현 수단이 이 사고로 인해 박탈당했을 뿐이었다. 나는 이 위장을 끝까지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5년간 깊이 사랑했고
5년간 함께 싸워왔던 이 남자가 과연 식물인간이 된 아내를 위해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밤이 깊어지고 병실에는 생명유지 장치의 단조로운 기계음과 무의식 상태로 위장한 나의 평온한 숨소리만이 남았다. 나는 박지훈이 계속해서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내가 깊이 잠들었거나 혹은 의사가 말한 영원할지도 모르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가볍지만 선명한 하이힐 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병실 문 앞에서 멈췄다. 부사장님, 아양 떠는 목소리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박지훈의 비서, 김유나였다. 쉬티, 조용히 해. 박지훈의 목소리는 극도로 낮게 깔려 있었다. 나는 의자가 끌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고 이내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문을 닫았다. 그는 문 하나가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는 몰랐다. 교통사고가 내 몸을 속박했을지언정 오히려 나의 모든 감각은 비할 데 없이 날카롭게 벼려졌다는 것을. 특히 나의 청각은 그 여자는 어때요? 김유나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조급함이 섞인 감정이 실려 있었다. 의사 말로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대.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낮에 의사 앞에서 보였던 비통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과 가벼움만이 남아있었다. 이제 우리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정말요? 너무 잘됐다. 김유나가 애써 억누른 환호성을 질렀다. 그 소리는 마치 고양이 발톱처럼 내 심장을 한 번 핥히었다. 그럼 회사 쪽은요? 서두르지 마. 일은 차근차근 진행해야지. 박지훈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냉정했고 모든 것을 계획한 자의 여유로움으로 가득했다. 그 여자 부모님이 남겨놓은 늙은이들이 만만치 않아.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걱정 마. 이미 그 여자 이름으로 긴급 업무 위임 서류 몇 개에 서명해 뒀으니까 며칠 안에 윤슬의 핵심 자산과 특허 기술을 우리가 새로 등록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차근차근 옮길 수 있을 거야. 내 심장이 보이지 않는 차가운 손에 의해 난폭하게 움켜쥐어진 듯 순간 뺏었다. 질식감이 하늘과 땅을 뒤덮듯 밀려왔다. 윤슬. 이 브랜드의 이름은 어머니의 성윤과 내 이름 서윤에서 따온 것이었다. 부모님이 내게 남겨주신 유일한 흔적이었고 나의 모든 심혈과 재능을 쏟아부어 작은 독립 스튜디오에서부터 지금의 대한민국 최고급 주얼리 브랜드로 한 걸음 한 걸음 키워낸 내 분신이었다. 그는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과 나, 이대에 걸친 피와 땀의 결정체까지 원했던 것이다. 부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김유나의 목소리에는 숨김없는 숭배의 감정이 넘쳐 흘렀다. 그럼 우리 아기, 태어나자마자 윤슬의 정당한 상속자가 될 수 있겠네요. 아기라고? 내 머릿속에서 쾅 하는 굉음이 울리며 순간 모든 것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마치 모든 의식이 그 두 글자에 의해 산산조각 난 것 같았다. 나는 차가운 액체가 통제 불능 상태로 내 눈가에서 흘러나와 새하얀 베개 속으로 빠르게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응결된 얼음이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그가 내게 보여준 지극한 관심과 위로, 우리가 함께 회사를 경영하며 그가 내게 속삭였던 미래에 대한 모든 아름다운 약속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길고도 잔인한 사기극이었다. 나는 이 차가운 병상에 누워 더 이상 구조를 기다리는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심연에서 기어올라 사냥을 시작할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이 침대는 나의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박지훈, 김유나, 너희들이 성공했다고 믿는 이 연극,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이어진 이틀 동안
박지우는 내 앞에서 완벽에 가까운 애끓는 남편의 1인극을 펼쳤다. 그는 정해진 시간에 내 몸을 닦아주었고 그 동작은 마치 세상에 하나뿐인 보물을 다루듯 부드러웠다. 그는 내 귓가에 우리가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기까지의 달콤한 시간들을 속삭였다. 모든 디테일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마치 그 사랑이 뼛속 깊이 새겨진 것만 같았다. 만약 내가 그날 밤의 대화를 직접 듣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나 역시 그의 이 빈틈없는 연기에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가 가끔 몸을 돌려 전화를 받을 때 순간적으로 차갑고 단호해지는 말투에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짜증과 계산적인 빛에서 그 잘생긴 가면 아래에 가장 진실되고 추악한 영혼을 엿볼 수 있었다. 나는 움직여야만 했다. 이대로 누워서 그가 폐가구를 처리하듯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처리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내 몸은 여전히 얼음 감옥에 갇힌 듯 했지만 나는 나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나의 모든 정신을 집중한 후에 육안으로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미세한 구부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작은 발견은 이 고요한 심연 속에서 내가 본 유일한 한 줄기 빛이 되었다. 나는 매일같이 이 소리 없는 투쟁을 시작했다. 모든 정신력을 그 가늘고 약한 손가락 하나에 집중했다. 한 번의 성공적인 움직임은 내 모든 기력을 소진시킬 정도였고 그 뒤에는 어지러운 피로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기회는 내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나흘째 되던 날 조용히 찾아왔다. 그날 내 담당 특수 간호사인 민지 씨가 평소처럼 정기적인 신체 검사와 간호를 해주러 왔다. 그녀의 손길은 언제나 부드러웠고 눈빛에는 차마 숨기지 못하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알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생전에 장학재단을 통해 후원했던 가난한 의대생이었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 최고급 사립병원에 입사했다. 그녀는 내게 보통의 의료진과 환자 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내 오른손 손가락에 신경 반응을 검사할 때 나는 며칠 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힘을 짜냈다. 나의 새끼손가락은 그녀의 따뜻하고 건조한 손바닥 안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독특하고 분명한 리듬으로 가볍게 한 번 한 번 신호를 보냈다. 짧게 한 번, 멈춤. 그리고 연속으로 2번. 이것은 모스 부호로 최였다. 나는 잠시 멈춰 힘을 모은 뒤 다시 신호를 보냈다. 한 번, 멈춤. 다시 한 번. 이것은 준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속된 신호. 최준서. 부모님이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개인 변호사이자 어릴 적부터 나를 지켜봐준 가족 같은 오빠. 내가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민지 씨의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 좁은 눈꺼풀 틈으로 그녀의 눈에 번지는 충격이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역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였다. 단 1초 만에 그녀는 평정을 되찾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녀가 몸을 숙여 내 베개를 정리해주는 척하며 입술을 내 귓가에 가까이 댔을 때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바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알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며칠 동안 매달려 있던 커다란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았다. 이 보이지 않는 체스판 위에서 나는 마침내 나의 첫 번째 말을 놓았다. 박지우는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회사에서 대대적인 인사 이동을 단행하며 나에게 충성하던 원로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신복을 앉히느라 바빴다. 그는 매일 정해진 1~2시간 정도는 병원에 와서 나를 돌봤고 아무 반응도 없는 살아있는 시체인 내 앞에서 거리낌 없이 그가 절대 기밀이라고 생각하는 회사 서류와 전화 업무를 처리했다.
그는 몰랐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의 미간에 스치는 모든 득의양양함과 계산적인 표정이 내가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정보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나를 너무 얕봤다. 마치 모든 자만하고 어리석은 사냥꾼들처럼 그는 자신의 눈에 이미 숨이 서져가는 먹잇감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물을 펼치고 냉정하게 그를 관찰하며 그에게 치명타를 날릴 최적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칼이 필요했다. 적의 가장 취약한 급소를 정확하게 찌를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우면서도 결코 나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을 칼이. 나는 이 침대에 조용히 누워 머릿속으로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수없이 복기했다. 김유나, 박지훈의 아이를 품고 의기양양해하는 그 여자. 그녀는 박지훈의 감정적인 면과 계획에 있어 가장 큰 약점이었다. 또한 이 음모에서 가장 참을성 없고 가장 성공에 조급해하는 고리였다. 그녀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최고의 돌파구였다. 나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최준서 변호사의 응답을. 그리고 나의 그 칼이 정확하게 내 손에 쥐어지기를. 그리고 박지훈은 여전히 그 위선적인 애정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내 침대 곁에 앉아 내 손을 잡고 그의 매력적인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서윤아, 빨리 일어나.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회사도, 나도, 당신이 필요해. 나는 그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조급해하지 마. 나 곧 일어날 거니까. 그때가 되면 너와 내가 말하는 그 필요라는 것들은 이 소리 없는 체스판 위에서 완전히 제가 되어 사라질 테니. 다음 날 오후, 최준서 변호사가 왔다. 그는 몸에 잘 맞는 짙은 회색 쓰리피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금태 안경 너머의 눈빛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고 겉보기에는 중병에 걸린 친구를 병문안 온 모든 이들과 다를 바 없었다. 서윤아.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으며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었다. 얼굴 보러 왔어. 박지훈은 마침 병실에 있었고 가식적으로 내가 전혀 관심도 없는 경제 잡지를 읽어주고 있는 중이었다. 최 변호사를 보자. 그는 즉시 열정적으로 다가가 최 변호사의 손을 꽉 잡았다. 최 변호사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이가 알면 그는 비통에 잠긴 남편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적절하게 표현해냈다. 박 부사장님, 힘내십시오. 한 대표님은 강한 분이니 틀림없이 좋아지실 겁니다. 최 변호사의 대답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위로를 전하면서도 전문 변호사로서의 거리감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내 앞에서 마치 교과서에 나올 법한 위선적인 사교의 장을 펼치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주의력은 오직 최 변호사의 모든 미세한 움직임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다. 인사가 끝난 후 최 변호사는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몸을 숙였는데 그 동작은 마치 내 흐트러진 환자복 옷깃을 정리해 주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넓은 손바닥이 박지훈의 시선을 가렸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이 내 환자복 안쪽 주머니 가장자리에 극도로 은밀하게 차갑고 가느다란 물체를 꽂아 넣었다. 나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만년필이었다. 나는 이것이 결코 평범한 만년필이 아님을 알았다. 이어서 그는 휴대용 서류 가방에서 얇은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침대 옆 협탁 위에 바로 올려놓았다. 그리고 박지훈에게 말했다. 박 부사장님, 이건 한 대표님이 전에 저에게 처리를 부탁했던 개인 신탁펀드 관련 서류들입니다. 본인 서명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 아, 거기 두세요. 제가 나중에 처리하죠. 박지훈은 귀찮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다. 그의 마음은 명백히 다른 곳에 있었다. 그에게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신탁펀드를 포함한 모든 것이 이미 자신의 손안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바로 세우고 나를 깊은 눈으로 한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나의 굳게 닫힌 눈꺼풀을 꿰뚫고 마치 나의 깨어있는 영혼을 직접 보는 것 같았다. 그 눈빛에는 천마디 만마디의 말이 담겨 있었다. 걱정, 격려, 분노.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푹 쉬어, 서윤아, 라는 침착한 한마디로 귀결되었다. 그가 떠난 후 박지훈은 그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대충 훑어보았다. 안에 빽빽하게 들어찬 읽기 어려운 법률 조항들을 보자 완전히 흥미를 잃고는 협탁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고 그 위로 먼지가 쌓여갔다. 그는 몰랐다. 그 평범해 보이는 서류 봉투 안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수많은 서류들 사이에 끼워진 단 한 장의 종이라는 것을. 김유나에 대한 상세한 개인 신상 정보 파일이었다. 그리고 지금 내 옷깃에 만년필로 위장된 초소형 녹음기는 충실한 파수꾼처럼 병실 안의 모든 소리를 조용히 그리고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밤이 되자 박지훈이 떠난 후 민지 씨가 회진을 핑계로 조용히 그 파일을 서류 봉투에서 꺼내 내 눈앞에 들어주었다. 나는 고개를 돌릴 수도 눈을 치켜뜰 수도 없었다. 그녀가 그 종이를 내 눈꺼풀 틈으로 볼 수 있는 최적의 각도로 조절해 주어야만 했다. 김유나, 26세. 이력은 평범하고 특기할 만한 사항 없음. 하지만 파일 맨 아래 최 변호사가 붉은 펜으로 특별히 표시해둔 한 줄의 문장이 있었다. 마치 칼집에서 막 뽑아낸 날카로운 칼처럼 차가운 빛을 번뜩였다. 알레르기 이력, 특정 희귀 열대 난초 꽃가루에 대해 1급 치명적 알레르기 반응 있음. 임상 증상, 흡입 후 10-15분 내에 급성 후두 부종,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급속도로 유발함. 외관상 증상이 급성 중독과 매우 유사하여 비전문가는 구별하기 극히 어려움. 대학 시절 식물원 열대 온실에 잘못 들어갔다가 거의 사망할 뻔한 응급 기록 있음. 희귀 열대 난초. 내 머릿속에는 즉시 아주 귀하고 보기 드문 열대 난초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것은 꽃 모양이 기이하고 요염하며 향기 또한 전통적인 향기로움이 아니라 기묘하고 강렬한 이국의 향을 풍겼다. 재배가 극도로 어려워 존재량이 희소하기 때문에 서울의 상류층 사이에서는 이 난초 한 분을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신분과 독특한 품위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나는 똑똑히 기억했다. 박지훈이 예전에 회사의 매우 중요한 해외 고객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가 결국 동남아의 한 개인 수집가로부터 거금을 주고 한 분을 구해왔던 것을 나의 칼을 찾았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두운 의식의 심연 속에서 전체 계획의 모든 디테일, 모든 단계,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하나하나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김유나, 그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는 여자가 스스로 이 날카로운 칼을 자신의 연약한 목 앞으로 가져다 대도록 만들 것이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 치명적인 난초를 아주 합리적인 이유로 내 병실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반드시 박지훈의 손으로 직접 가져오게 해야만 했다. 나는 다시 민지 씨를 통해 최 변호사에게 새롭고 더욱 상세한 지시를 내렸다. 모든 과정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순조로웠다. 가히 하늘이 도왔다고 할 수 있었다. 최 변호사는 내 이름으로 과거에 박지훈으로부터 그 난초를 선물 받았던 해외 고객인 강 회장님에게 연락했다. 강 회장님은 부모님의 오랜 지인으로 나를 항상 친딸처럼 아껴주셨다. 최 변호사로부터 나의 사고 소식과 내가 혼수 상태인 동안 박지훈이 저지른 온갖 비열한 행각들을 전해 듣자 상황에서 늘 침착하기로 유명한 이 노신사는 전화기 저편에서 대노했다. 그는 즉시 나의 어떤 계획이든 무조건 협조하여 나와 돌아가신 내 부모님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다음 날 오전 전문 인력이 호송하고 극도로 정교하게 포장된 선물 상자 하나가 박지훈의 사무실로 배달되었다. 상자 안에는 바로 활짝 핀 그 희귀난초가 들어 있었다. 함께 첨부된 카드에는 강 회장님의 친필이 적혀 있었다. 글씨는 힘있고 강건했다. 한 대표님의 쾌유를 빕니다. 이 꽃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묘한 효능이 있으니 부인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지훈은 이 두둑한 선물을 받고 거의 환희에 가까운 기쁨을 느꼈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꽃 한 분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확한 신호였다. 강 회장님은 윤슬의 이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의 이러한 호의는 박지훈 자신의 능력이 마침내 회사의 원로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것은 그가 꿈에 그리던 것이었고 그가 윤슬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춧돌이었다. 그는 이 손쉽게 얻은 성공을 살아있는 시체인 내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오후 그는 직접 그 항온 상자 안에서 세심하게 보호되고 있는 난초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김유나는 마치 승리한 여왕처럼 그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숨김없는 더위가 가득했다. 서윤아 봐. 강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신 위문품으로 보내주신 꽃이야. 박지훈은 조심스럽게 화분을 내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위치는 내 얼굴에서 반 미터도 채 되지 않았다. 그 기묘하고 강렬한 향기가 즉시 실처럼 피어올라 내 코로 스며들었다. 정말 예쁘다. 김유나가 앞으로 다가와 가식적인 자세로 가느다란 손가락을 뻗어 그 기묘한 꽃잎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목소리는 물이 뚝뚝 떨어질 듯 교태로웠다. 강 회장님 정말 센스 있으시네. 부사장님. 이건 모두가 부사장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윤슬은 전부 부사장님께 달렸어요. 말을 하면서 일부러 이미 약간 부푼 배를 내밀어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도발과 과시로 가득했고 마치 승리자로서의 주권을 소리 없이 선포하는 듯 나를 내려다보았다. 서윤이는 지금 마음의 안정이 가장 필요해. 박지훈은 그녀의 연기에 지극히 자연스럽게 호응했다. 그는 손을 뻗어 내가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다정함으로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서윤이가 깨어나서 내 리더십 아래 회사가 나날이 번창하는 걸 보면 분명 나를 위해 기뻐해 줄 거야. 두 사람은 살아있는 시체로 판정된 아내 앞에서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따르는 역겨운 인꼬부부 연극을 펼쳤다. 그들은 미래를 상상하고 윤수를 어떻게 장악할지, 곧 태어날 그들의 아이를 위해 어떻게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을 건설할지 계획했다. 김유나는 이런 정신적 승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몸을 숙여 그 요염한 난초 앞으로 얼굴을 가져다 대고 마치 황홀경에 빠진 듯 아주 깊은 심호흡을 하는 표정을 지었다. 향기 정말 좋다. 대표님 얼른 맡아보세요. 정신이 확 맑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정교하게 화장한 그녀의 얼굴에 승리자의 자부심과 패배자에 대한 연민이 가득한 것을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탐욕스럽게 들이마시는 것이 권력과 지위를 상징하는 향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한 걸음 울리는 상갓집의 종소리라는 것을. 나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마치 모든 감정이 제거된 관객처럼 무대 위에서 의기양양한 두 광대가 한 걸음 내가 그들을 위해 설정해둔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향해 정확하게 걸어가는 것을 냉담하게 지켜보았다. 체스판 위 나의 첫 수는 이미 놓아졌다. 체크메이트. 그 기묘하고 강렬한 향기는 병실의 밀폐된 공간 안에서 빠르게 퍼져나가 발효되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우리 세 사람을 감쌌다. 박지훈과 김유나는 여전히 그 역겨운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며 윤슬의 브랜드 스타일을 어떻게 개혁할지 토론했고
심지어 뱃속에 아직 형태도 갖추지 않은 아이가 단일 최고급 사립 유치원을 고르기 시작했다. 내 옷깃에 달린 만년필로 위장된 초소형 녹음기는 가장 충실한 서기관처럼 그들의 탐욕과 염치 없는 대화 한마디 한마디를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미래의 법정에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 시간은 1분 1초 흘러갔다. 대략 10분, 어쩌면 12분 정도 지났을까. 김유나의 은방울 같은 웃음소리가 아무런 예고 없이 뚝 그쳤다. 그녀의 예쁜 눈썹이 굳게 찌푸려졌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자신의 목을 감싸며 연속해서 격렬하고 통제불능의 기침을 터뜨렸다. 왜 그래? 박지우는 고담줄론을 멈추고 다소 불쾌한 듯 그녀를 쳐다봤다. 마치 자신의 흥을 깼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됐뇨. 김유나의 목소리는 순간 약간 쉬어 있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까 말을 너무 급하게 해서 살에 들렸나 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침은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다. 한 번 한 번 갈수록 급해졌다. 그녀의 생기 넘치던 얼굴은 눈에 띄게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호흡 또한 이상할 정도로 가쁘고 거칠어졌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마치 누군가 손으로 목을 꽉 조르는 듯한 끔찍한 쇳소리가 났다. 유나 씨, 안색이 안 좋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박지우는 마침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황급히 일어나 비틀거리는 김유나를 부축했다. 숨이 안 쉬어져요. 김유나의 눈은 공포에 질려 커졌고 동공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박지훈의 팔을 붙잡았고 손톱이 그의 살을 깊이 파고들어 선명한 핏자국 몇 개를 남겼다. 그녀의 몸은 통제불능으로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가에서는 하얀 거품이 조금씩 흘러나왔다. 박지우는 완전히 허둥댔다. 늘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당황한 기색이 나타났다. 그는 축 늘어진 김유나를 안고 마치 머리 없는 파리처럼 갈피를 못 잡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의사 좀 불러줘요. 누가 좀 와봐요.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소리를 듣고 달려온 민지 씨와 몇몇 의사,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눈앞의 끔찍한 광경을 보고 모두 경악했다. 빨리! 환자 심각한 호흡곤란, 급성 중독 의심. 주치의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즉시 지시를 내렸다. 기관 삽관 준비, 아드레날린 1앰플 정맥 주사, 심전도 모니터, 빨리. 병실 전체가 순간적으로 긴장되고도 질서 있는 혼란에 휩싸였다. 의사들은 숙련된 솜씨로 바닥에 쓰러진 김유나를 둘러싸고 긴급 처치를 했다. 간호사들은 각종 응급 장비와 약품을 밀고 들락날락했고 금속 기구 부딪히는 소리와 의사들의 급박한 지시가 뒤섞였다. 박지우는 마치 중심축이 뽑힌 목각인형처럼 넋 나간 채 옆에 서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 혼란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들이 식물인간이라고 단정했던 침대에 누워있는 나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눈을 떴다. 시선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의 너머로 바닥에서 계속 경련하며 입에 거품을 무는 여자에게 차가운 시선으로 꽂혔다. 이것이 내가 그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결말이었다. 내가 직접 죽인 것이 아니다. 그녀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스스로 그 치명적인 향기를 탐욕스럽게 들이마시게 한 것이다. 이 장면은 내가 머릿속에서 수없이 예행 연습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졌다. 혼란 속에서 나는 박지훈의 시선이 당황 속에서 무심코 나를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당황스러움 외에도 알아차리기 힘든 깊은 공포가 섞여 있었다.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단순히 김유나가 죽어서 그의 진정한 사랑과 소위 상속자를 잃을까봐 두려운 걸까? 아니면
그는 이미 의심하기 시작한 걸까? 이 갑작스럽고 중독과 흡사한 사고, 배후에 다른 음모가 있다는 것을. 김유나는 곧 응급침대에 실려 요란한 경보음을 내는 모니터와 함께 중환자실로 급히 이송되었다. 박지훈도 넋이 나간 채 따라 달려나갔다. 병실은 마침내 숨 막히는 정적을 되찾았다. 공기 중에는 아직 그 기묘한 향기와 짙은 소독약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나는 때가 왔음을 알았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 연극의 진짜 주인공이 깨어날 시간이었다. 김유나가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되면서 박지훈의 세계는 일시적인 붕괴와 혼란에 빠졌다. 나는 그가 지금 얼마나 정신없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응급실 밖을 지키며 한쪽으로는 그의 소위 진정한 사랑과 그가 큰 기대를 걸었던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걱정해야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병원 측의 급성 중독이라는 초기 진단과 일련의 엄격한 조사에 대응해야만 했다. 이것은 내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나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 의식을 내 몸 안으로 가라앉혔다. 모든 근육과 신경의 회복을 세심하게 느꼈다. 지난 며칠간의 강제적인 위장은 비록 최적의 재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했지만 오히려 내 몸이 절대적인 정지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과 자가치유를 하도록 만들었다. 내 사지는 더 이상 처음처럼 완전히 마비되어 아무 감각도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미세한 전류 같은 약한 저릿함이 내 신경 말단에서 계속해서 뛰어놀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든 의념을 내 오른손에 집중했다. 나는 팔의 근육이 미세하게 통제 불능으로 떨리는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히 나 자신의 것이라는 통제감이었고, 내 영혼과 육체가 다시 연결되는 기쁨이었다. 나는 천천히 한 뼘 한 뼘씩 의지력으로 내 팔을 움직여 침대에서 들어 올렸다. 보통 사람에게는 너무나 간단한 이 동작이 지금은 나에게 엄청난 심력을 소모시켰다. 내 이마에는 섬세하고 차가운 땀방울이 맺혔다. 하지만 내 손끝이 마침내 링거줄에 연결된 차가운 투명한 관에 닿았을 때 나는 내가 성공했음을 알았다. 나는 주저없이, 심지어는 다소 거칠게 아직 내 손등에 꽂혀 있던 주사바늘을 뽑아버렸다. 피 한 방울이 스며 나왔지만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다음은 몸에 붙어 있던 각종 생명 유지 장치의 전극 패치들이었다. 나는 하나씩 그것들을 내 피부에서 떼어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두 발로 차가운 바닥을 조심스럽게 디뎠다. 강렬한 현기증이 순간적으로 덮쳐왔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아 곧 몸의 균형을 잡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오랫동안 체중을 지탱하지 않았던 내 다리는 약간 힘이 풀렸고 근육 제어도 아직 서툴렀다. 하지만 나는 아주 안정적으로 섰다. 마치 대지에 다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나는 인간성의 가장 추악한 배신과 음모를 목격한 이 병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내 시선은 방을 가로질러 벽 구석에 눈에 띄지 않는 희미한 붉은 빛을 깜박이는 CCTV 카메라에 정확히 꽂혔다. 박지훈. 그리고 그의 배후에 있는 탐욕스러운 눈들이 분명히 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어쩌면 지금쯤 어떤 단말기를 통해 김유나의 중독 후 참상을 감상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이 아무 가치 없는 식물인간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카메라 바로 아래로 걸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내 각도를 조절하여 그 작은 렌즈가 나의 얼굴, 나의 모든 미세한 표정을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렌즈를 향해 나는 미소를 지었다. 차가운, 섬뜩한, 끝없는 조롱이 담긴 미소를. 그것은 선언이었다. 소리 없는 선언. 그들이 주머니 속의 물건처럼 여겼던 먹잇감이 이미 모든 속박을 벗어났다는 선언. 게임의 규칙은
이 순간부터 내가 새로 정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평온하게 몸을 돌려 병실 안에 정숙이 옆으로 갔다. 동작은 아직 다소 경직되어 있었지만 지극히 침착하게 스스로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랐다. 따뜻한 물줄기가 내 마른 목구멍을 천천히 지나가며 오랫동안 소리를 내지 않았던 성대를 적셨다. 마치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던 맹렬한 분노의 불길을 끄고 나를 절대적인 냉정으로 되돌려 놓는 것 같았다. 나는 물컵을 들고 창가로 걸어가 창밖에 분주한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힘을 되찾은 오른손을 뻗어 침대 머리맡에 호출벨을 눌렀다. 이번에는 더 이상 소리 없는 모스부호에 의지해야 하는 도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왕의 귀환을 알리는 요란한 선전포고였다. 몇 분 후 민지 씨가 가장 먼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녀가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할 환자가 지금 창가에 굳건히 서서 우아한 자태로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광의와 벅찬 눈물이 가득했다. 뒤이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주치의와 막 김유나 쪼기를 처리하고 온 박지훈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뛰어들어왔다. 박지훈의 시선이 식물인간이어야 할 아내가 지금 창밖을 평온하게 바라보며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컵까지 들고 있는 모습에 닿았을 때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한 점의 흔적도 남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마치 대낮에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를 본 것 같았다. 너, 박지훈의 손가락이 떨리며 나를 가리켰다. 입술은 격렬하게 떨렸고 목구멍에서는 컥컥거리는 소리만 날 뿐 완전한 단어 하나도 말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담긴 경악과 공포는 내가 이전에 입에 거품을 무는 김유나를 마주했을 때보다 100배는 더 강렬했다. 그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미지와 통제불능에 대한 전율이었다. 의사들도 모두 얼어붙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얼굴에는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뒤엎는 충격이 가득했다. 한 대표님, 이건 정말 의학적 기적입니다. 주치의가 가장 먼저 충격에서 벗어나 흥분한 목소리가 변조될 정도였다. 그는 서둘러 앞으로 나와 습관적으로 내 몸 상태를 검사하려 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왼손을 들어 분명하고 단호한 제지의 손짓을 했다. 내 시선은 시종일관 박지훈의 극도의 공포로 이미 일그러진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손에 든 물컵을 내려놓았다. 컵 바닥이 유리 테이블에 부딪히며 맑은 탁 소리를 냈다. 그리고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내걸음거리는 아마 몸이 갓 회복되어 아직 약간 허공을 딛는 듯 했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췄다. 한 걸음이 지극히 단호하고 침착했다. 내 구두굽이 거울처럼 반짝이는 바닥을 두드리며 또각 소리를 냈다. 고요해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병실 안에서 마치 죽음의 신의 회중시계가 카운트다운을 하는 듯 한 번 이미 붕괴 직전인 박지훈의 심장에 정확하게 내리쳤다. 나는 그의 앞에 서서 멈췄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팔 하나도 채 되지 않았다. 나는 선명하게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과 공포로 인해 급격히 수축하는 그의 동공을 볼 수 있었다.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 약간의 쉰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이 쉰 목소리가 지옥의 심연에서 온 심판과 다름없었다. 식물인간인 줄 알았어? 박지훈의 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 격렬하게 떨렸다.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다 넘어질 뻔했다. 박지훈, 나는 순간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을 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려 차갑고 어떤 온도도 없는 곡선을 그렸다. 이 연극 볼만했어? 말을 하며 나는 환자복 주머니에서 만년필로 위장된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나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어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그의 발밑에 가볍게 던졌다. 그 작고 정교한 검은 물체가 반짝이는 바닥에 떨어지며 가벼운 툭 소리를 냈다. 하지만 박지훈의 귀에는 이 소리가 그의 모든 거짓말과 음모, 욕망을 폭발시키는 폭탄과 다름없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그 녹음기에 죽은 듯이 고정되었다. 그의 동공은 극도로 수축했다. 그는 마치 순간적으로 모든 기력과 영혼이 빨려나간 듯 몸 전체가 휘청거렸다. 그는 허리를 숙여 거의 경련에 가까운 자세로 떨면서 그 펜을 주었다. 그는 당연히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았다. 거기에는 김유나에게 속삭였던 노골적인 달콤한 말들이, 그들이 어떻게 회사를 한 걸음씩 잠식하고 자산을 빼돌릴지에 대한 악독한 계획이, 이 아무런 저항 능력도 없는 살아있는 시체에 대한 무정한 조롱과 악독한 저주가 담겨 있었다. 아니, 이럴 리가 없어. 그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잿빛이었고 마치 이 순간의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절망, 광기, 그리고 원한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죽일 듯이 쏘아보았다. 너였어. 이 모든 게 내가 꾸민 짓이었어. 김유나가 중독된 것도 내가 한 짓이지.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교묘한 긍정이며 가장 잔인한 능지처참이다. 나의 침묵은 그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 가닥의 지푸라기가 되었다. 그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듯한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에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의 비명과 철저한 절망이 가득했다. 그리고 병실에 있던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시선 속에서 방금 전까지 의기양양하게 수천억 원의 비즈니스 제국을 접수할 준비를 하던 이 남자는 쿵 소리와 함께 두 무릎을 바닥에 세게 꿇었다. 그는 무너졌다. 철저하게, 돌이킬 수 없이 내 앞에서 나의 소리 없는 심판 아래 산산조각 났다. 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 발 아래 엎드린 이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에는 한 점의 파문도 일지 않았다. 복수의 쾌감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이 거대한 연극의 서곡일 뿐이라는 것을. 진정한 청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병원에서 단 1분도 더 머물지 않았다. 그곳의 공기는 나를 역겹게 했다. 최준서 변호사의 준비하에 나는 퇴원 수속을 밟았다. 민지 씨는 끝까지 나를 배웅하겠다고 고집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 일에 대한 두려움과 나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나는 괜찮으니 안심하고 일하라고 말했다. 나중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나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한남동 언덕 위에 위치해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 빌라. 한때 나와 박지훈이 정성껏 꾸민 사랑의 보금자리였다. 구석구석마다 우리의 진한 웃음소리가 배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이 문을 들어섰을 때 나는 구역질, 나는 메스꺼움만을 느꼈다. 집안의 모든 잠금 장치를 교체해 주세요. 최고 수준의 보안 등급으로요. 차가 멈추자마자 나는 뒤따라온 최 변호사에게 첫 번째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가장 전문적인 팀을 고용해서 집 전체를 철저하게 샅샅이 안전 점검해 주세요. 제 것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남겨두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든 도청기든. 알겠습니다. 최준서 변호사는 일 처리 효율이 극도로 높았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침착하게 전화를 걸어 지시하기 시작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머물지 않고 곧장 2층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집의 중앙 감시 시스템이 있었다. 나는 능숙하게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를 열고 내가 사고를 당한 후 지난 며칠간의 모든 감시 영상을 불러냈다. 화면은 한 프레임 내 눈앞에서 재생되었고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내 신경을 긁는 듯했다. 화면 속 박지훈과 김유나는 마땅히 내 것이어야 할 이 집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했다. 그들은 내가 직접 이탈리아에서 고른 최고급 수제 소파 위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다. 그들은 내 드레스룸에서 웃고 떠들었고, 김유나는 심지어 내가 가장 아끼는 결혼 5주년 기념일에 입으려고 내가 직접 디자인한 오트쿠티르 드레스를 입고 거대한 전신 거울 앞에서 요염한 자태를 뽐내며 내 몸짓을 흉내냈다. 그들은 심지어 내 부모님의 영정 앞에서 내 명의의 부동산을 어떻게 현금화할지 논의했다. 나는 무표정하게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내 마음은 죽은 바다처럼 고요했다. 나는 그들을 치욕의 기둥에 못 박을 수 있는 모든 핵심적인 영상 클립을 하나하나 암호화된 외장 하드에 복사했다. 이것들은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책상 위에 내선 전화를 들어 회사 재무이사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 이사님, 저 한서윤입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흥분해서 다소 횡설수설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깨어나셨군요. 세상에 정말 다행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사님, 지금부터 제가 회장으로서 몇 가지 긴급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즉시 실행해 주십시오. 내 목소리는 냉정하고 명료했으며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첫째, 박지훈 부사장의 회사 내 모든 직무 권한을 즉시 동결해 주십시오. 회사 출입증 회수, 기업 이메일 계정 삭제, 모든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 동결을 포함합니다. 둘째, 박지훈 개인 계좌와 연관된 모든 회사 자금 거래를 즉시 동결해 주십시오. 특히 최근 일주일 내에 그가 서명하여 승인한 모든 거액 결제는 전부 지급을 중단하고 제 직접적인 검토를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셋째, 이사님께서 직접 팀을 이끌어 내부 감사팀을 즉시 구성해 주십시오. 박지훈이 부사장으로 재직한 이래로 처리한 모든 프로젝트와 계약에 대해 가장 엄격하고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상세한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이사님은 아버지가 직접 발탁한 분으로 나에게 충성심이 깊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박지훈의 일부 행동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지금 내 지시를 듣자 그는 전화기 저편에서 주저없이 대답했다. 목소리에는 심지어 약간의 흥분마저 섞여 있었다. 네, 대표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서재의 넓은 가죽 의자에 기댔다.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이것은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었다. 정신적인 피로였다. 악마와 싸우는 것 자체가 엄청난 소모였다. 하지만 내 뇌는 전례 없이 맑고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나는 박지훈이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는 병원에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던 식물인간 아내를 잃었고 이제는 내가 그의 회사 내 모든 권리와 경제적 기반을 끊어버렸다. 그는 분명 막다른 골목에 몰린 미친 개처럼 더욱 광적인 반격을 가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 무렵 나는 그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병원에서의 붕괴와 공포가 아니었다. 무능한 분노 뒤에 악독함과 노골적인 위협으로 가득했다. 한서윤, 이 독한 여자. 이렇게 하면 내가 무너질 줄 알아? 내가 말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을걸. 박지훈, 나는 창밖에 새로 온 정원사가 잘 다듬어 놓은 장미 덤불을 평온하게 감상하며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다. 전화한 게 고작 이런 의미 없는 말을 하려는 거라면 끊겠어. 나 바빠. 잘난 척하지 마. 그는 전화기 저편에서 분노에 차소리쳤다. 회사에는 아직 내 사람들이 있어. 너 혼자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아? 두고 봐. 내가 절대로 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절대로. 전화는 그에 의해 거칠게 끊겼고 수화기에서는 뚜뚜 하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게임은 이미 2단계에 접어들었다. 그가 회사의 전쟁터에서 나와 승부를 겨루고 싶어 한다면 나는 상업의 전쟁터에서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갈망하는 것을 이용해 그를 철저히 짓밟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처참하게 패배시켜 줄 것이다. 박지훈의 반격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빨랐고 그의 평소 스타일과도 더 부합했다. 음흉하고 악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데 능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공기 중에 감도는 기묘한 분위기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소곤거렸고 나를 볼 때면 시선을 피하며 표정이 복잡했다. 동정심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곧 내 수석 비서가 굳은 얼굴로 나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회사 내부의 각종 익명 게시판과 소셜그룹에서 나에 대한 뜬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버전은 다양했지만 핵심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한서윤 회장은 교통사고로 인해 뇌에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어 정신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다. 지금 내리는 모든 결정은 횡설수설이며 감정적인 행동이다. 이는 윤슬 전체의 미래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다. 심지어 더 악독한 버전도 있었다. 내가 깨어난 후 심각한 피해 망상증에 걸려 자신을 정성껏 돌봐준 남편 박지훈을 원수로 여기고 그의 권한을 동결하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었다. 박지훈이 심어놓은 것이 분명한 일부 중간 관리자들은 업무에서 내 지시에 대해 온갖 핑계를 대며 미루거나 심지어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윤슬 내부는 한순간에 흉흉해지고 압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박지훈은 이런 비열하고 수준 낮은 방식으로 나를 고립시키고 내 권위를 흔들어 나를 자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너무 순진했다. 그리고 나를 너무 몰랐다. 나는 회사 내부에서 어떤 형태의 해명회의도 열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변명처럼 보일 뿐이었다. 나는 어떤 직원과도 단독으로 면담하여 무엇인가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 방식은 효율이 너무 낮았고 오히려 소문을 더 널리 퍼뜨리고 내가 삼기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이었다. 나는 다른,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이며 더 치명적인 방식으로 그에게 반격하기로 했다. 나는 집 감시 시스템에서 복사해온 박지훈과 김유나가 내 집에서 벌인 그 보기 흉한 친밀한 영상들과 김유나의 임신 12주가 선명하게 표시된 임신검사 결과지 사진을 모두 익명으로 묶어 최준서 변호사에게 보냈다. 업계에서 풍문을 가장 잘 포착하고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르며 영향력이 가장 큰 경제 매체와 연예가십지 몇 군데를 찾아주세요. 나는 암호화된 통화에서 최 변호사에게 냉정하게 지시했다. 이 자료들을 아주 우연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유출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그럴듯하게 보여야 합니다. 마치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내부 직원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익명으로 제보한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해요. 최준서 변호사는 즉시 내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는 심지어 전화기 저편에서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들이 직접 소위 진실을 파헤치도록 만드는 거죠. 대중은 언제나 자신들이 직접 실마리를 풀어 얻어낸 결론을 더 신뢰하니까요. 우리의 효율은 놀라웠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도시 전체의 사교계를 휩쓴 여론의 폭풍이 순식간에 점화되었다. 재벌가 충격 스캔들, 윤슬 여성 총수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 남편은 임신한 비서와 병실에서 밀회, 수천억 주얼리 제국의 상속 전쟁, 본처는 사경을 헤매는데 내연녀는 안방 차지, 현실판 펜트하우스, 애끓는 순정인가, 위선인가, 윤슬 박지훈 부사장의 두 얼굴 전격 해부, 이와 같은 제목들이 감시 영상에서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여전히 친밀한 동작을 알아볼 수 있는 스크린샷과 선명한 임신 검사 결과지와 함께
순식간에 대중의 눈길과 가십에 대한 욕구를 폭발시켰다. 뉴스의 열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맹렬했다.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주제의 토론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곧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나와 박지훈의 이름은 순식간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대중의 서사 속에서 나는 무정하게 배신당하고 홀로 가업을 지탱하다 사경까지 헤매는 비극적인 본처가 되었고 그는 짐승만도 못하고 남의 위기를 틈타는 도덕심 없는 파렴치한 쓰레기가 되었다. 회사의 홍보팀 전화는 거의 불이 났다. 모든 협력사들이 상황을 묻는 전화를 해왔다. 윤슬의 주가도 이 거대한 부정적인 뉴스로 인해 예상대로 소폭의 변동을 보였다. 박지훈은 완전히 허둥댔다. 그가 정성껏 만들어온 애끓는 남편과 능력 있는 젊은 기업가의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무너졌다. 그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을 시도했다. 이 모든 것이 경쟁사의 악의적인 비방과 AI로 합성된 조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보인 그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불안한 눈빛, 논리가 뒤죽박죽이고 허점투성이인 모습은 오히려 대중의 추측과 비난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나는 사무실의 넓은 스크린 앞에 앉아 생중계를 통해 그가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 보이는 꼴 사나운 연기를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입가에는 차가운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냉소가 번졌다. 박지훈, 전쟁이 회의실에서 말싸움을 벌이고 회사에서 파벌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나? 아니, 현대 사회의 전쟁, 진짜 전쟁터는 어디에나 존재해. 여론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칼. 나는 이미 던졌어. 이제부터 수많은 도덕적인 분노의 찬손들이 나를 대신해 한 칼, 네가 정성껏 위장한 가면을 내 피와 살과 함께 발라낼 거야. 여론의 압박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산처럼 거의 박지훈을 완전히 짓눌렀다. 그는 이 도시 상류 사교계에서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되었고 치욕의 기둥에 못 박힌 길거리의 쥐처럼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았다. 그가 어디를 가든 등 뒤에서 쏟아지는 경멸과 조롱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윤슬의 이사회도 그에게 공식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회사 브랜드 이미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홍보 위기에 대해 즉시 합리적인 해명과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박지훈은 마침내 그의 마지막 위선까지 벗어던지고 가장 광적이고 악독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본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그의 마지막, 그리고 내가 가장 예상치 못했던 카드를 사용했다. 부모님은 3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 그때의 엄청난 슬픔은 거의 나를 무너뜨렸고 나는 한동안 아주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앓았다. 밤새 잠 못 이루고 감정적으로 붕괴했으며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 최준서 변호사의 간곡한 권유로 나는 비밀리에 반년 동안의 심리치료를 받고 나서야 천천히 회복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은 당시 주치의와 내가 가장 신뢰하는 최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오직 박지훈만이 알고 있었다. 그는 당시 나의 그 가장 어둡고 취약한 시절에 마치 수호자이자 구원자의 모습으로 내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나를 돌봐주며 그의 다정함과 인내심으로 나를 그 어둠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도와주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것은 나의 신뢰를 완전히 얻기 위해 그가 펼친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연극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나의 모든 취약함과 고통이 기록된 그 진료 기록은 지금 나를 반격하기 위한 그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다. 그가 어떤 수단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협박이거나 혹은 이익으로 유혹했거나 당시 내 주치의를 매수하여 그가 정성껏 가공하고
왜곡한 진료 기록 사본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회사 내에서 이미 거대한 이익으로 묶여있는 몇몇 이사들과 결탁하여 비밀리에 회사의 이름으로 법원에 아주 특별한 신청을 제출했다. 나 한서윤을 성년후견 개시 심판 대상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이었다. 그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는 눈물로 호소하는 진술이 담겨 있었다. 내가 부모님과 자신의 연이은 심각한 교통사고로 인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심각한 정신질환이 완전히 유발되어 재발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나의 깨어남을 공격성과 망상증을 동반한 더 심각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묘사했다. 따라서 나는 이미 회사의 복잡한 업무와 개인의 거액 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법원에 나의 유일한 합법적인 배우자인 자신이 나의 후견인이 되어 내 명의의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관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단 이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나는 법적인 차원에서 다시 그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식물인간이 되는 것이었다. 심지어 식물인간보다 더 비참했다. 나는 내 개인 재산과 회사 지분에 대한 모든 지배권을 완전히 잃고 철저히 그의 꼭두각시로 전락하여 그에게 합법적으로 영원히 감금될 것이다. 최준서 변호사가 법원에 접수 도장이 찍힌 이 신청서 사본을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았을 때 나는 온몸의 피가 순간적으로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파렴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까지 악독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사회적, 법적 차원에서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버리려는 것이었다. 미쳤군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건 엄청난 도박입니다. 법원이 그가 악의적으로 왜곡한 진료 기록을 채택할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사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도박을 거는 겁니다. 아니, 그는 미친 게 아니야. 나는 서류 위 박지훈의 휘갈겨 쓴 서명을 보며 목소리가 만년설처럼 차갑게 말했다. 그는 정확하게, 악독하게 내 몸에서 유일하게 공격당할 수 있는 약점을 찾아냈고 주저없이 온 힘을 다해 찔러 들어온 거야. 창밖의 날씨는 어느새 어둡고 무거워졌다. 두꺼운 먹구름이 도시 위를 덮었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기세였다. 나는 이것이 박지훈의 마지막 발악이며 가장 광적인 발악임을 알았다. 이기면 그는 꿈에 그리던 모든 것을 가질 것이고, 지면 그는 만겁불복의 심연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에 의해 절벽 끝으로 내몰렸다. 물러설 곳이 없었다. 박지훈의 이 일격은 정확하고 악독하며 전곡을 찔렀다. 거의 나를 순식간에 법적인 사각지대로 몰아넣었다. 최준서 변호사의 얼굴은 전례 없이 굳어 있었다. 그는 법원이 이미 박지훈의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했으며 곧 나의 정신 상태에 대한 사법감정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법적으로 박지훈이 제공한 소위 증거들은 전혀 근거가 없지만 이 감정 절차 자체만으로도 나와 윤슬의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다. 일단 소문이 퍼지면 최종 결과가 어떻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회장이라는 꼬리표가 내게 영원히 붙을 것이다. 나는 감정 절차가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에 철저하게 그리고 영원히 박지훈이라는 이 독버섯을 제거해야만 했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 윤슬의 모든 이사들의 상세한 자료를 펼쳐놓았다. 그들의 배경, 지분 비율, 그리고 그들과 박지훈 사이의 관계만까지. 박지훈이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이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충분한 수의 이사들이 배후에서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고 이 압류에 맞설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찾아야만 했다. 내 시선은 결국 겉보기에는 눈에 띄지 않는 한 이름에 머물렀다. 장경료 장 이사님.
회사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가장 덕망 높은 이사로 아버지와 함께 맨손으로 회사를 일군 창업 파트너였다. 그는 고지식하고 심지어는 다소 인정머리 없어 보일 정도로 이사회에서는 항상 침묵과 절대 중립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다. 어떤 파벌 싸움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나는 박지훈의 관계망을 자세히 분석했다. 그가 포섭한 사람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이익을 뱉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진 이사들이었다. 장 이사님처럼 기름과 소금이 통하지 않고 오직 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회사 원로는 그가 오히려 감히 쉽게 접근하지 못했고 설득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기회였다. 그날 오후 나는 어떤 비서나 보좌관도 통하지 않고 직접 급한 은퇴 상태로 교회에서 요양 중인 장 이사님을 찾아뵈었다. 장 이사님의 댁에는 화려한 장식은 없었고 오직 집안 가득한 책 향기와 은은한 차 향기만이 있었다. 그는 나의 방문을 보고도 그다지 놀라는 기색 없이 그저 평온하게 나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아가씨, 앉게나. 그는 직접 나에게 최상급 우전차 한 잔을 따라주었다. 동작은 침착하고 서두르지 않았다. 나는 어떤 불필요한 인사도 하지 않았다. 내가 가진 박지훈이 회사를 빼돌리려 하고 내 서명을 위조하고 심지어 나를 살해하려 한 모든 증거들을 녹음, 영상, 은행 거래 내역까지 하나하나 정리하여 그의 앞홍목 다탁 위에 올려놓았다. 장 이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목소리에는 간청이 담겨 있었지만 더욱이 의심의 여지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장 이사님은 그 어떤 상장회사라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서류들을 침묵 속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찻잔을 들었고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던 차는 미지근하게 식을 때까지 마셨다. 그의 얼굴에서는 시종일관 어떤 뚜렷한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한참, 아주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길게 마치 온 힘을 다한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 아버지가 결국 사람을 잘못 바꾼. 그는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다.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달린 금고에서 마찬가지로 잠겨있는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고 그는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건 박 부사장이 작년에 주도했던 해외 광물 인수 합병건의 실제 장부일세. 장 이사님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다. 그는 1년의 복잡하고 알아채기 힘든 연관 거래를 통해 최소한 회사 자산 800억을 자신이 통제하는 해외 계좌로 빼돌렸어. 나도 당시 이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까봐 몰래 이 원본 장부를 보관해 두었지. 나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위에 선명하게 박지훈이 해외 회사와 결탁한 증거를 보며 내 마음속 마지막 불안의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가씨. 장 이사님은 나를 보았다. 그의 흐릿하지만 여전히 예리한 눈에는 어른의 자애로움과 깊은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내가 늙어서 판단이 흐렸어. 만약 내가 좀 더 일찍 이걸 꺼냈더라면 어쩌면 자네가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늦지 않았습니다. 장 이사님, 나는 일어나 반평생 회사를 지켜온 이 노신사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지금 꺼내주신 것이 바로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장 이사님이라는 회사 원로의 전폭적인 지지와 박지훈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이 치명적인 재무 증거가 있으니 나는 곧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그를 완전히 격파하고 영원히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박지훈은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짠 완벽한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의기양양하게 법원의 소환장과 내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지훈은 내가 장 이사님을 설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 분명했다. 그는 심지어 이 침묵하는 늙은 이사를
눈여겨본 적도 없을 것이다. 그에게 있어 상업계는 이익의 교환이었고 충분한 대가만 있다면 매수할 수 없는 사람은 없었. 그리고 장 이사님처럼 고집세고 구시대적인 인물은 이미 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여전히 계획대로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에게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막 깨어난 남편의 배신과 여론의 공격을 연달아 받은 여자는 이미 강한 화살의 끝자락,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회사가 최근 중대한 여론의 경랑을 겪었다는 것을 이유로 주주들의 신뢰를 안정시키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이 회의 통지서는 정중한 표현으로 작성된 선전포고처럼 회사의 모든 이사와 주요 주주 대표들의 손에 전달되었다. 회의 안건은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핵심은 단 하나였다. 한서윤 회장의 현재 정신상태 평가 및 회사 미래 경영권 귀속 문제에 대한 논의와 표결. 그는 주주총회라는 윤슬의 최고 권력기구의 무대 위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박탈하려 했다. 그가 원한 것은 단순히 승리가 아니었다. 공개적이고 화려한 대관식이었다. 그는 너무 자신만만하군요. 최준서 변호사는 거의 공개적인 모욕에 가까운 이 회의 통지서를 보며 안경 너머의 눈에 차가운 분노를 번뜩였다. 자신이 이미 충분한 수의 이사들을 매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계속 자신만만하게 내버려둬. 나는 통유리 창 앞에 서서 창밖의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무대가 크면 클수록, 조명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가 위에서 떨어질 때 더 아프고 더 볼만할 테니까. 나는 최 변호사에게 내 이름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주주와 이사들에게 직접 회신하라고 시켰다. 내용은 단 한 문장이었다. 회장은 정시에 출석할 것입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회사 안팎은 술렁였다. 모든 사람들은 이미 완전히 적이 되어버린 이 부부가 이번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어떤 숨막히는 연례 대작을 펼칠지 보고 싶어 했다. 언론들은 더욱이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각종 경로를 통해 방청 자격을 신청했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더 이상 어떤 공개적인 대응도 하지 않았다. 외부의 추측과 뜬 소문이 자유롭게 퍼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최 변호사, 재무이사님, 그리고 회사의 최정예 기술팀과 함께 이 마지막 전투를 위해 마지막으로 가장 정밀한 준비를 했다. 박지훈이 내가 혼수 상태일 때의 모든 통화 녹음은 기술팀에 의해 잡음이 제거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편집되었으며 선명하고 반박할 수 없는 한글과 영어 자막이 입혀졌다. 내 집에서 그와 김유나의 추태를 기록한 감시 영상은 가장 핵심적이고 충격적인 부분만 잘라냈다. 그가 비밀리에 자산을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은 전문 회계사에 의해 명확한 도표로 만들어졌고 모든 자금의 흐름은 마치 밧줄처럼 그를 단단히 묶었다. 장 이사님이 제공한 해외 인수 합병건의 실제 장부는 그를 무너뜨릴 또 하나의 천근만근에 취였다. 마지막으로 경찰서에서 온 선홍색 직인이 찍힌 내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인위적으로 파손되었다는 초기 사법 감정 보고서. 이 모든 쇠처럼 단단한 증거들은 우리 기술팀에 의해 흠잡을 데 없는 논리적 사슬로 통합되어 논리가 명확하고 시각적 충격이 강한 30분짜리 심판 보고서로 만들어졌다. 주주총회 전날 밤 나는 홀로 윤슬의 최상층 사무실에 서서 발 아래 이 도시의 만가등불을 내려다보았다. 밤바람이 반쯤 열린 창문으로 들어와 약간의 서늘함을 가져왔다. 나는 알았다. 내일은 너 죽고 나 사는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박지훈, 너는 나를 위해 후견인이라는 법적 감옥을 정성껏 준비했지만 나는 너를 위해 성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릴
소리 없는 공개 심판을 준비했어. 임시 주주총회는 윤슬 본사 빌딩 최상층의 가장 큰 다목적 회의실에서 열렸다. 길고 50명은 좋게 수용할 수 있는 타원형 회의 테이블 옆에는 회사의 이사들과 각 기관 주주 대표들로 가득 찼다. 그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었다. 어떤 이는 근심스러운 얼굴이었고,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으며, 어떤 이는 남의 불행을 즐거워했고, 또 어떤 이는 탐욕과 계산을 평온한 표정 아래 깊이 감추고 있었다. 회의실 뒤편에는 특별히 미디어 구역이 마련되어 수십 대의 장총 같은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박지훈은 자신의 승리를 더욱 명분 있게 만들고 나를 미친 여자라는 치욕의 기둥에 완전히 못 박기 위해 특별히 국내에서 가장 주류인 경제 매체 몇 곳을 초청하여 현장 생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는 전 세계가 내가 어떻게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쫓겨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윤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 내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플래시와 시선이 순식간에 내게 집중되었다. 나는 재단이 깔끔하고 선이 유려한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단정한 포니테일로 묶었다. 얼굴에는 평온하고 적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내 눈빛은 맑고 단호했으며 내 기운은 강하고 여유로웠다. 소문 속의 그 정신이 이상하고 붕괴 직전의 여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나는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박지훈의 눈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놀라움과 불안감을. 하지만 그 감정은 곧 그의 강한 자신감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에게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가련한 허세에 불과했다. 회의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박지훈은 이번 임시 주주총회의 발의인으로서 가장 먼저 의기양양하게 발언대에 섰다. 그는 먼저 가슴 아픈 듯이 윤슬이 최근 겪은 전례 없는 여론 위기를 회고했다. 그러고는 분위기를 바꿔 하늘을 걱정하고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듯한 전통한 어조로 화살을 내게로 돌렸다. 이사님들, 주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보다도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연기는 아카데미 나무주 연상감이었다. 하지만 한서윤의 남편으로서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저는 그녀 개인의 건강과 윤슬 그룹의 미래를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는 내가 교통사고 후 깨어난 이후의 일련의 소위 이상행동과 비이성적인 결정들을 통렬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의 전 주치의와 함께 위조한 내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의료 증명서를 고화질 프로젝터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에 선명하게 띄웠다. 한서윤의 정신 상태는 더 이상 윤슬과 같은 거대하고 정밀한 기업을 이끌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투자를 위해 믿을 수 있고 이성적인 후견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미 그에게 매수된 몇몇 이사들이 憤憤히 동조하며 나의 독단적인 경영과 감정 기복을 비난했다. 회의장 전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완전히 그에게로 기운 듯했다. 그가 의기양양한 미소를 띠고 현장 투표를 제안하며 그가 기대하던 최종 의사 일정에 들어가려 할 때 내가 일어섰다. 박 부사장님의 연기 아주 인상적이네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회의실 전체의 모든 구석구석에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모두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다시 내게 집중되었다. 나는 천천히 발언대로 걸어가 박지훈의 옆에 섰다. 그의 위선과 계산으로 가득 찬 눈과 마주섰다. 여러분께서 제 후견인을 결정하기 전에 나는 마이크를 향해 평온하다 못해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주주 여러분께 저와 박 부사장님의 가족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영상이라는 네 글자를 나는 특별히 힘주어 말했다. 차가운 뼛속까지 시린 풍자가 담겨 있었다.
박지훈의 얼굴색은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변했다. 나는 손에 든 리모컨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의 거대한 프로젝터 스크린 위, 그 황당하고 위조된 의료 증명서는 순간 사라지고 그 대신 순흑의 배경과 선명한 자막 한 줄이 나타났다. SC 1. 병실 밖 내가 혼수 상태였던 첫날 밤. 뒤이어 전문 기술로 처리된 아주 선명한 오디오가 회의장의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모든 사람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이제 우리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회사는 곧 우리 것이 될 거야. 부사장님, 우리 아기 태어나자마자 윤슬의 정당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박지훈과 김유나의 그 탐욕과 악독함으로 가득 찬 대화가 마치 두 번의 따귀처럼 모든 사람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회의장 전체는 순간적으로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고 곧이어 억누를 수 없는 술렁임이 터져 나왔다. 박지훈의 얼굴은 순간 붉어졌다가 하얗게, 다시 하얗게 질렸다가 푸르게, 마지막에는 죽은 사람처럼 잿빛이 되었다. 조작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악의적인 편집이라고.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야수처럼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공포와 떨림은 이미 그를 완전히 배신했다. 그래? 나는 옅게 웃으며 다시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오디오가 아니라 고화질 영상이었다. 내 집 거실의 감시 영상. 박지훈과 김유나가 소파에서 키스하고 장난치는 장면. 중요 부위는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 두 사람의 의기양양한 얼굴은 모든 주주들과 생중계 중인 미디어 카메라 앞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뒤이어 김유나가 내가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고 내 드레스룸에서 요염한 자태를 뽐내며 내 몸짓을 흉내내는 영상. 모욕이야. 이건 극심한 모욕이야. 이건 내 사생활을 침해한 거야. 널 고소하겠어. 박지훈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마지막 헛된 발버둥을 쳤다. 내가 내 정부와 함께 내 집에서 내가 중상을 입고 혼수 상태일 때 그런 더러운 짓을 할 때는 네가 내 인격과 존엄을 침해한다는 생각은 왜 못했지? 나는 차갑게 반문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 송곳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차가운 반박할 수 없는 은행거래 내역이었다. 거액의 자금이 윤슬의 해외 프로젝트 계좌에서 일련의 복잡하고 합법적으로 보이는 조작을 통해 조용히 박지훈이 조세피난처에 개설한 개인 익명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모든 자금 이체에는 그가 위조한 내 서명의 전자승인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다. 박지훈 부사장, 재무이사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스크린에 그 선명한 증거 사슬을 가리키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내가 감히 분식회계를 해? 이건 업무상 횡령이야. 회의장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다. 주주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가득했다. 조용.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장은 다시 정적을 되찾았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내게 집중되었다.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스크린에는 장 이사님이 제공한 해외 인수 합병건의 실제 장부가 나타났다. 선명한 데이터 비교는 박지훈이 어떻게 연관 거래를 이용해 회사 자산 800억을 횡령했는지를 낱낱이 폭로했다. 장 이사님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전체 회의장을 향해 말했다. 저는 제 인격과 윤슬의 창업 원로로서의 신분을 걸고 증언합니다. 이 장부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박지훈의 몸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거의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그는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내 목소리는 만년설처럼 차가웠고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저의 그 교통사고에 관하여 스크린에는 한 서류의 스캔본이 나타났다. 서류 머리에는 장엄한 경찰 휘장이 있었다. 사법기술,
감정센터의 감정 결과,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오일 호스에 명백한 인위적 절단 흔적이 존재함. 본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에서 정식으로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 입건 수사 중임. 이 문장은 마치 마지막 상갓집의 종소리처럼 박지훈의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에 종결의 음을 울렸다. 회의실의 두꺼운 문이 이때 밖에서 열렸다. 최준서 변호사가 몇 명의 정복을 입은 경찰들과 함께 침착하게 걸어 들어왔다. 선두에 선 경찰관은 이미 잿빛이 된 박지훈 앞으로 곧장 걸어가 반짝이는 체포 영장을 내보였다. 박지훈 씨, 당신은 살인미수, 업무상 횡령, 직무상 횡령 등 다수의 중대 범죄 혐의로 법에 따라 체포되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박지훈이 한때 나를 안아주었고 또한 죄악의 서류에 서명했던 손목에 채워졌다. 그는 완전히 주저앉았다. 마치 뼈가 뽑힌 진흙더미처럼 두 명의 경찰에게 바닥에서 일으켜져 끌려나가는 그 순간 그는 고개를 들어 원한, 불만, 그리고 철저한 절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았다. 나는 평온하게 그를 마주 보았다.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죽음 같은 먹빛만이 있었다. 박지훈, 내가 시작하고 내가 연출한 이 소리 없는 심판. 마음에 들어 폭풍은 가장 맹렬한 절정 끝에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다. 박지훈과 그의 몇몇 공범들, 그리고 아들을 통해 귀부인이 되려 했지만 결국 자업자득한 김윤아는 모두 법의 가장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살인 미수, 거액의 업무상 횡령과 직무상 횡령. 이 죄명들이 합쳐지면 그들이 차가운 철창 안에서 인생의 가장 긴 세월을 보내기에 충분했다. 윤슬의 주가는 그 숨 막혔던 주주총회 생중계 이후 추문으로 인해 폭락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음 날 개장 후 위기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해결되면서 기업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보여주는 강력한 통제력과 자정 능력을 과시하며 역으로 상승하여 최근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은 언제나 현실적이다. 그들은 결단력 있고 능력 있는 리더를 보았고 윤슬의 미래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큰 신뢰를 보였다. 나와 박지훈의 이혼 수속은 최준서 변호사가 전적으로 처리하여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나와 흥정할 어떤 패도 없었다. 서명하던 날 그는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주주총회 날보다 20년은 더 늙어 보였다고 한다. 나는 그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 그저 최 변호사에게 이혼 합의서를 그의 대리인 변호사에게 전달하라고만 했다. 우리 사이에는 이미 할 말이 없었고 만나봐야 어색함만 더할 뿐이었다. 나는 나의 왕좌로 다시 돌아왔다. 내 부모님과 나의 2대에 걸친 심혈이 응축된 그 자리로 나는 번개 같은 수단으로 회사 내부에 박지훈이 남긴 존벌레들과 무능한 인력들을 정리했고 능력과 추진력이 있고 충성도 높은 신선한 피들을 발탁하여 완전히 내 명령에 따르는 새로운 핵심 경영진을 구성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일에 몰두했다. 나는 매일 16시간 이상 일했고 고강도의 회의와 결제해야 할 서류들로 거짓과 배신이 만들어낸 거대한 감정의 공백을 메웠다. 반년 후 어느 날 나는 윤슬 최상층 사무실에 거대한 통유리 창 앞에 서서 발 아래 이 화려하고 분주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석양의 노을이 빽빽한 고층 빌딩들을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최준서 변호사가 들어와 정교하게 장식된 파일 하나를 내 사무실 책상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물었다. 시선은 여전히 창밖의 풍경에 머물러 있었다. 보면 알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익숙한 온화한 미소가 섞여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그 파일을 들고 열었다. 눈에 들어온 것은
미래 10년을 향한 새로운 회사 발전 전략 계획서였다. 그리고 그 거대한 청사진 속에는 내 개인 명의로 시작된 비영리 프로젝트 하나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윤슬 여성 디자이너 재단. 이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재능과 꿈이 있지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묻혀있는 젊은 여성 주얼리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자금, 유통 채널 그리고 플랫폼을 제공하여 그들이 자신의 독립 브랜드를 창립하도록 돕고 남성 위주의 주얼리 디자인 업계에서 여성 자신만의 빛을 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거 변호사님 아이디어예요? 나는 다소 놀라 고개를 들어 최 변호사를 보았다. 아니요, 대표님 아이디어입니다. 그는 계획서의 맨 끝을 가리켰다. 그곳의 부록에는 손으로 쓴 초안이 있었다. 나는 보았다. 그 상세하고 치밀한 계획서 위에 나 자신의 주석과 서명이 있는 것을. 그것은 내가 사고가 나기 얼마 전 어느 나른한 주말 오후 박지훈과 잡담을 나누다가 엉뚱하게 제시했던 막연한 구상이었다. 나는 순진하게 그와 함께 상업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 외에 좀 더 따뜻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바랐었다. 그가 당시 비현실적이고 유치한 생각이라고 비웃었던 그 아이디어가 늘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던 최준서 변호사에 의해 기억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완벽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변해 있을 줄은 몰랐다. 서윤 씨, 최준서 변호사는 나를 보았다. 그의 금태 안경 뒤에 항상 감춰져 있던 눈이 지금은 온화하고 단호한 힘으로 가득했다. 과거는 완전히 과거로 보내세요. 당신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고 더 넓은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서류 속 내 이름 한서윤을 보았다. 그래,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동반자도 누구의 부속품도 아니다. 나는 단지 한서윤이다. 나는 책상 위에 만년필을 들어 그 계획서의 최종 버전에 정중하게 내 이름을 서명했다. 이번에는 필체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단호하고 더 힘찼다. 창밖의 밤은 깊어갔지만 도시의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나는 알았다. 나에게 속한 그 빛은 이제 막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그 빛은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길고 긴 길을 비출 것이다.